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김지윤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도요, 현대사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연표가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현장 강의에는 저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1학년 4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교과서 266쪽부터 267쪽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과정에 연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번 시험 범위는 대단원으로 보시면 3단원과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단원은 교과서 페이지가 굉장히 수락되어 있습니다. 200쪽부터 205쪽까지 내용이거든. 6페이지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막상 공부해 보시면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의 모습은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4단원을 공부하시는 부분은 1945년부터 여러분들이 이후의 상황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도를 하나 따져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각 시기에 있었던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입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8.15 광복이죠. 8월 15일. 그리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는 38선을 계기로 남쪽에는 무슨 나라 군대가, 북쪽에는 어느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현진아, 38선 기준으로 남쪽에는 무슨 나라가?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생기기 전이죠. 그래서 미군정, 소군정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모스크바에 있었던 그 중요한 회의가 있었으니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수행평가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결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라 통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유리야, 신라 통치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었음을 공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신라 통치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고 신라 통치를 찬성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세력 중에 누가 우익이에요? 자, 여기 결사 반대 주장이 우익이죠. 절대 지지가 좌익 세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다면 특히 우익 세력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있었음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장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삼국의상회의가 결렬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했던 회의는 제1차 비서공동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제2차 비서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46년 상황인데요. 자, 순서가 있어. 1차 비서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선거가 없이 끝나자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어떤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발언의 이름을 정읍 발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 기준으로 남쪽만이라도 나라 하나 만들 거니까 그냥 급한 사람들은 나한테 와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좌익과 우익을 연합하려 있었던 중도 계열의 주장을 뭐라 부르냐면은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합치자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김서연아, 이때 있었던 좌우합작 운동이 결과 만들어지는 조직이 있어. 뭐라 부르죠? 좌우합작위원회라 부르죠. 그쵸?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필기애들이 연도가 있다면 이게 2년 동안 활동했었기 때문에 47년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하나 추가됨을 정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빠져있지만 47년에는 2차 비서공동위가 열렸는데 이 또 선거 없이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유엔 총회에 알렸는데 유엔이 뭐라 생각했었느냐? 총선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국회의원 선거부터 하라고. 그랬더니 누가 반대합니까? 김일성이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제 총선거 하면은 당연히 북쪽에서 국회의원 조금 뽑힐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국회의원 선거할 것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쪽만 온다고. 자, 그래서 무엇이 결정되었었냐면 자, 48년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5월 10일에 있었던 50총선거가
38선 기준으로 남쪽에서만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알겠지? 이거를 반대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4.3 사건, 두 번째는 남북 협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3 사건과 남북 협상은 둘 다 4월 달에 있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4.3 사건은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건 이름이 날짜예요. 몇 월 며칠? 4월 3일.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 공부해 보시면서 수행평가 지문으로 연습을 해보셨습니다. 보름아, 이 남북 협상을 가기 위해서 김구 선생은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때 썼던 그 담화문을 뭐라고 합니까? 김구가 썼던 그걸 삼척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읍고함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읍고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는 거죠. 이렇게 울면서 호소하는 내용을 표현해서 50평 선거를 반대하는 내용을 썼으나 마찬가지로 나중에 김구의 이런 노력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50평 선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재헌국회 수립, 재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혜은아,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다시 말하면 무슨 정부의 수립입니까? 무슨 대통령?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들어섰는데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수 순천, 줄여서 여순이라 부르는데 11구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을 반대하는 경찰들의 시위까지 함께 연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메모하게 시켰는데요. 이게 교과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정확히 말하면 재헌국가의 활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이승만 정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승만 정부가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연대를 보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재헌국회 딱 2년 활동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 청산, 두 번째는 농지개혁입니다. 자, 영미야 기억납니까? 이 단어를 토지개혁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밭은, 과수원은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농사를 짓는 농막만능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라고 줄여 부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반민특위. 뭐의 줄임말이에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 맞죠? 근데 이 활동이 성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교과서의 지문으로 있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된 두 번째 우리 해당하는 국면은 50년대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6.25 전쟁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요 사건을 적어드리는 것처럼 2436 작전 9월 15일 흥남철수 작전, 그 다음에 일사후퇴 이 과정이 이제 6.25 전쟁이 드라마틱한 결론이었고 정전협정 체결이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치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날짜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노래를 수행평가 때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노래가 있었죠? 굳세어라 금수나 눈보라 가 휘날리는 12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치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142호로 나홀로 왔다. 그치요? 시기랑 사건을 알 수 있는 노래가 해당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6.25 전쟁의 배경, 6.25 전쟁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 기억해야 된다고요? 에치슨 선언. 에치슨 선언은 1950년 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치, 가연아? 하지만 한미상어 방위조약도 전쟁 중에 볼 수가 없어. 왜? 전쟁은 7월 27일날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전쟁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도 전쟁 중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 때 있었던 이승만 정부를 공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경제 상황 뭐라 부른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지원받았던 제품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밀가루, 두 번째는 설탕, 세 번째는 섬유. 세 가지가 모두 화이트, 하얘요. 무슨 산업이라 부른다고?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루, 설탕, 섬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정아 뭐라고? 밀가루, 섬유, 설탕, 설탕, 섬유. 섬유. 여러분들 지금 따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밀가루, 설탕, 섬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연화, 목화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 집권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개헌 과정 공부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발췌 개헌은 여러분들한테 카운팅을 하기를 1차 개헌으로 소개시켜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에 볼 수 있어요. 도시가 어디였다고? 임시수도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있었던 발췌 개헌입니다. 그래서 선거 방식이 바뀝니다. 그치요? 책선대로 바뀌었죠. 자, 4.4월 개헌은 전쟁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은 두세 번, 세 번, 네 번 못해요. 단, 지금 있는 대통령은 재배다라는 거지. 누구? 이승만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말하게 된 것이 4.4 개헌이라고 부르는 2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연도까지. 그리고 나서 이때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연도를 공부하다기보다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부정하는 사건으로 조봉암 사건, 경향신문 폐간 이 두 가지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년대에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가 있었지. 이승만 대통령이 4번 하려다가 문제는 부통령 선거를 나가게 되었던 이기붕에 대한 선거 방식으로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은아, 이거 뭐라 발음해요? 그렇지,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필두로 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4.19 혁명은 우리 국민이 이긴 거예요? 대통령이 이긴 거예요? 국민이 승리한 거지. 자, 요거 하나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이때 3.15 부정선거 직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시체 무슨 학생이죠? 중3 김주열.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 공부하시면서 학생 이름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 때는 김주열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4.19 혁명의 슬로건 뭐지?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물러가라. 두 가지 알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물러가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시겠는데요. 자, 이때부터 상황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 정부 끝나고 나서의 상황을 공부해 보시겠는데 이때 상황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장면 내각이라고 합니다. 장면이 국무총리였는데요. 윤보선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적 수장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인 단어는 장면 내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면 내각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은 했지만 실행 옮기지 못한 정부였다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박정희 군부는 정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들어선 세력을 뭐라 부르냐면은 박정희 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박정희라는 사람은 18년 장기 독재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군사 통치, 16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민정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국가자본채공이라는 기구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5차 개헌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때 박정희 상황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3공화국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유신헌법의 내용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쓰셨는데요. 같은 말이거든. 이게 공화국을 부르는 명칭이 헌법의 변호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1960년대 이 상황을 3공화국이라 부를 수는 있어요. 자, 이때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은 돈을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한일협정 체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베트남 파병입니다. 그치요? 여기 하나 추가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경제사회 공부하셨는데 서독일에 남자들은 광보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파견됐었던 파독 요 과정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일합정 이거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청산을 위한 조약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반대 많이 했습니다. 이 시위 뭐라고 부른다고요? 6.3 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걸 반대했고, 자, 여러분들이 이번 수행평가 정치문으로 공부하셨는데 베트남 파병이 되는 계기 무슨 문서였다고요? 브라운 각서 체결. 함께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기 때 있었던 경제개발 과정 보시겠는데요. 경제사 공부하시겠지만 이 1차, 2차는 경공업 중심이었고 3차, 4차는 중앙공업 중심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게 되는 것처럼 2차는 약간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게 포항제철 건설이 나와 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1차와 3, 4차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고요. 2차는 약간 중간 단계, 과도기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전 정부가 삼성개헌을 추구합니다. 자, 현재나 삼성개헌 카운팅으로 따지면 몇 번째 개헌입니까? 6번째 개헌이라서 여러분들이 6차 개헌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1969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삼성개헌으로 박정희 정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4번 선거를 하려고 헌법을 또 바꿔버렸으니 이 헌법을 등서연하 무슨 헌법이라고 부르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 자, 카운팅으로 따지면 몇 번째 개헌이라고? 7번째, 7차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기 전까지 경제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거 3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수정아, 이제는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돼. 1970년에 있었던 박정희 산업공화국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경제사 업적 3가지. 첫 번째, 무슨 도로 개통? 경부고속도로. 두 번째는 어느 노동자께서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시다가 분신하셨습니다. 누구? 영화 이름도 있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세 번째는 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 3가지를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72년은 사건을 그냥 외우세요. 이게 한꺼번에 다 있었거든. 자,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땅 이유랍입니다. 실은 평양을 나누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북한과 평화통일 무드를 조성했다고. 이러한 과정에서 박정희 인기가 급솟았는데 이때 10월 유신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과 정치 상황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월 유신은 그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서울의 봄처럼. 서울의 봄은 사건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 시대의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10월 유신 결과 유신헌법을 만드는 거야.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박정희 전 정부는 7차 기원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 6년 그리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구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박정희 정부는 특별한 기구를 2개 만들었어요. 국가정원 최고회의와 통일 주체 국민회의. 2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기가 다르고 정치 상황이 다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꼭 필기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많이 물어보는 사건이 또 이거거든요. 3월 1일에 있었는데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당연히 3.1 민주구국선언에서는 무슨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겠어? 박정희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겠죠. 근데 지연아, 이때 상황은 이미 4공화국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유신헌법을 반대한다고. 그러니 3.1 민주구국선언은 무슨 헌법 철폐를 주장할까요? 그렇지요.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슬로건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있었던 6.3 시위 무슨 내용이에요?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굴욕 외교 결사 반대. 이 슬로건을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결국 박정희 전 정부는 1979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 좀 중요하죠? 자, 박정희 정부의 몰락 여기까지.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시작, 여기 부분부터 연결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이 장군 시절에 군사 정치가 있고
대통령 시절에 민간 정부, 민정이 있거든. 이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9년입니다. 요 하나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 경제 상황. 우리나라의 석유가 폭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 가격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제 불황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연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석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오케이! 석유 파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일 쇼크죠. 이 사건 이후에 경제가 불황이 찾아왔으니 YH 우야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이 제명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당연히 경상도 출신이었던 부산 마산에서 분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이 세 명을 중심으로 말싸움 끝에 돌아가시게 되는 게 11억 사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사태는 박정희 정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이 상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육군사관학교 11기 하나회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서울의봄 영화를 공부한 학생들은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영화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사진 하나 찍거든? 그 사진이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그 하나회가 일으킨 사건이 11.12 군사반란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봄 영화는 요거를 지금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11.12 군사반란 이후 등장한 세력을 전두환 신군부라 부르는데 이때 있었던 정치기구를 뭐라 부르냐면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우린 줄여서 유리야 뭐라 부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보위라 부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모든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한시켰고 특히 신민당의 정치 국회의원이었었던 김대중을 제명시키게 됩니다. 자, 예은아, 김대중 국회의원은 출신이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전라도입니다. 자, 지금 전라도의 중심 무슨 도시가 있어요? 광주가 있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바로 이러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그 물러갈 것을 주장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메모하셔야겠지요.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 요 시기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 있었던 6개월 동안 상황을 말하는 것이 서울의 봄이라는 상황이 됩니다. 서울의 봄은 사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개념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무슨 도시의 봄이라고요?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 서울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국민이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그 정부의 부하들이 건의를 해서 전두환 정부의 그 정치 임기를 제한시켜 버렸으니 그 개헌을 뭐라 부르냐면은 8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표현으로는 대통령 선관단을 중심으로 간접선거로 대통령 임기 7년 그리고 단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은 축소시키긴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전두환 정부의 슬로건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전두환 정부는요 80년대 중반부터 세 가지가 이득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때 아닌 호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뭐가 낮았어요? 어느 가격들이? 자, 세 가지 저 뭐예요? 저금리, 그렇지, 대출이자가 낮고 그리고 무슨 물가? 석유의 물가, 저유가 그리고 환율 중에 가장 중요한 예민한 화폐가 뭐예요? 달러죠. 그래서 저달러. 다시 3조 호황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다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용주 메모하고 있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임다은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상조호황의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고 있는 우리 1학년 2반 학생들 다 보입니다. 눈 뜨세요. 자, 이렇게 전두환 정부의 경제 호황을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전두환 정부의 만렵에 87년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전두환 정부의 몰락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87년 상황은 여러분들한테 1987 영화를 통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물고문으로 죽었는데요. 보름아, 이때 박종철
뭐라고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고 이 질문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자, 이 질문 교과서에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생기셨죠? 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을 보호할 것을 수호하니 개헌에 대한 아주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정치를 계속 할 겁니다. 개헌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조치를 뭐라 부른다고요? 4.13 호원 조치라고 합니다. 6반 학생들 공부하고 있죠? 영서야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었고 호헌 철폐 독재 타도, 호헌 철폐 민주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6.25 민주항쟁이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락탄을 맞고 쓰러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이한열. 그렇지. 이번에 추락탄을 맞고 쓰러진 두 학생이 있었다면 4.19 때 김주열 중3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6월 민주항쟁. 이거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민주항쟁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전두환 정부의 승리예요? 국내 승리예요? 국내 승리입니다. 그래서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발표되었고요. 만들어지는 개헌이 구체개헌입니다. 이 구체개헌이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18에 슬로건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신군부 퇴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볼 수 있는 내용은 노태우 정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 노태우 정부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따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노태우 정부 다 맞출 수 있어. 첫 번째, 여소야대 정부에서 여당의 세력이 적으니까 정당 3개를 합쳐서 3당 합당을 하였고 이 결과 후보자로 나중에 나선 사람은 김영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올림픽 선거적 개최가 있었고요. 자, 이거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되지요. 자, 통일사에 있었던 북방 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슷한 맥락에 북방 외교가 있고 햇볕 정책이 있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부고요. 햇볕 정책,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소무화로 알려드렸던 그 내용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 차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0년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순서 똑같이 공부하시겠는데 모두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보시면에 있었습니다.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사안을 완전 무시해버리면서 핵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아시겠죠? 이 4가지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아까 이 단어 현대에서 정치고 있었던 임시기구 3가지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등장했었던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영삼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 정답으로 출제된 대통령 정부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자, 예은아,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 금융실명제.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주고 팔 때 실명거래 하시죠. 두 번째, 역사발을 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제 최초 실시예요? 전면 실시예요? 전면 실시. 세 번째, 이 전면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를 영어로 하면은 WTO지, WTO 가입,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함께 연결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수능에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도 기억하셔야겠는데 김영삼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경제정책 하나로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김영삼 정부에는 경제 불황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IMF한테 돈을 많이 빌리게 되었던 IMF 모양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김영삼 정부의 모습을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때가 될 것 같은데요.
기반의 정보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김대중 정부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공부하셔야겠는데 외우시기 바랍니다. 날짜 외우세요.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 사건 안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이름은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이 사건 안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그 당시의 위원장이 함께 손을 맞잡으면서 선언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이게 교과서 표현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로 평양 다녀온 겁니다. 공식 명칭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날짜가 2007년 10월 4일이라서 14 남북 정상선언이라고 합니다. 가만 보면 당연히 디테일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왼쪽에는 공동선언이고 오른쪽은 정상선언인데 쌤 이 정도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했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박근혜 정부가 꼭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세월호 사건 그리고 탄핵된 상황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정아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탄핵되셨습니까? 원인 하나 있었지. 왜 탄핵당하셨어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대신하셨죠. 이걸 뭐라 불러요?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아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게 되고 등장했던 마지막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시험범위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번 통일사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랑 함께 아마 이번 주에 공부하시면서 많이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한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개성공단 사업이라던가 경의선 철도 개통이라던가 금강산 사업 같은 것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 중에서 통일사 중에 개성공단 건설, 개성공단 두 번째는 철도 복구 중에 경의선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금강산 관광. 근데 금강산 관광이 배로 가는 게 있고 버스로 가는 게 있어. 해로, 육로의 차이를 공부해 주시면 통일사는 다 맞출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최선한도 공동선명이 중앙정보부장 이호락이 있었는데 이때가 박정희 정부, 이때가 노태우 정부, 이때가 김대중 정부, 이때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차이를 정확히 공부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 주장한 키워드 3개는 자주, 병역, 민족적 대단결. 이때 있었던 상황은 북한과 남한이 잠정적인 특수관계여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불가침 선언을 하였고요. 이그로남북 공동선언은 우리가 주장하는 연합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치다남북 정상선언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전쟁을 끝낸다. 스탑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엔드, 종전선언.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백두산으로 직항 항로를 뚫겠다라고 하는 백두산 항로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14 남북 정상선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언급해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평양 다녀온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김대중, 두 번째는 노무현, 세 번째는 문재인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함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도 약간 디테일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일을 만난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었고요.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이죠. 지금 위원장.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다녀온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하시게 된다면 아마 통일사에서도 별 문제 없이 공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4단원에 해당하는 대단한 마무리라는 부분에 연필을 중심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이제 시험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울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연비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